자, 이제 파트 10을 볼 건데요. 파트 9는 왜 건너뛰었냐? 파트 9는요. 지금 재무분석에서 파트 9가 현금흐름 분석이거든요. 그 현금흐름 분석이 별도의 또 챕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흐름 분석만 해가지고 한 8시간, 10시간 아마 할 거기 때문에 파트 9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로 하고요. 파트 10을 마지막으로 재무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부실 예측입니다. 이 기업이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인지 못 나가고 있는 기업인지 그거를 예측하는 모형들을 몇 개 배울 거거든요. 일단 기업 부실에 대한 개념부터 좀 봐야겠죠. 자, 기업 부실은 어쨌든 기업이 망가진 건데 그 망가지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경제적 실패 또는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데 혹은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 다 기업 부실인데 원인은 수익보다 비용이 많을 때, 수익률보다 자본 비용이 많을 때, 투자 수익률보다 동일 업종의 평균 수익, 나의 투자 수익률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낮을 때, 이럴 때 발생할 수 있겠죠. 무조건 이런 상황에서 기업 부실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간단하게 봤고요. 자, 그 과정에서 그 지급 불능 상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어느 게 더 안 좋은 거냐? 기술적과 실질적. 딱 봐도 실질적 지급 불능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이죠? 기술적 지급 불능 상태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금화를 잘 시키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어요. 정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채가 자산보다 지금 큰 상황이다. 자본 잠식 상태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실질적 지급 불능 상태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 기업 부도로 가죠. 그냥 무조건 자본 잠식이라고 해가지고 기업 부도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기업 부도로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실질적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 법정 관리. 법원에 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정상화로 갈 수도 있는데 회생. 법원에서 안 된대. 회생이 불가능하대. 그러면 파산 선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업을 해산시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게 기업 불실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의고요. 그러면 기업 부실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모형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단순 예측 모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알아보죠. 이거는 암기예요. 비버의 예측 모형은요. 부실기업과 정상기업.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의 정상적인 기업들과 과거의 부실기업들을 표본으로 하고 프로파일 분석, 이원 분류 검정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재무 비율의 기업 부실 예측 능력을 평가하는 모형이다. 즘주스키. 얘는 부실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부실기업의 재무 특성들을 분석한 거예요. 부실기업은 왜 부실이 됐지? 재무 비율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기에 부실이 된 거지? 그래서 정상 기업들의 재무 비율과 비교를 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분석하는 모형이 즘주스키 예측 모형입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사항이고요. 자, 이때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기업이 부실이 됐는지 그 요인을 찾을 건데 그 요인을 우리는 재무 분석에서 재무 비율 위주로 배웠으니까 그 재무 비율을 원인으로 해서 그 재무 비율을 변수로 해서 기업이 부실되는지 부실되지 않고 정상 기업인 건지 판별을 할 겁니다. 그때 그 재무 비율을 하나만 이용한다. 단일 별량. 여러 개 이용한다. 다별량입니다. 어렵지 않죠? 재무 비율을 한 개만 이용해서 부실 기업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단일 별량 판별 모형이고요. 여러 개 재무 비율을 가지고 하는 게 다별량인데 뭐가 더 많이 쓰일까요? 당연히 다별량이죠. 적어도 5개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단일 별량 판별 모형의 과정과 다별량의 판별 모형 과정이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일단 어떻게 합니까? 부실 기업과 정상 기업을 분류합니다.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양집단을 잘 분류할 수 있는 재무 정보, 재무 비율을 선택합니다. 다별량에서는 2개 이상의 재무 정보를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판별 함수를 추정합니다. 판별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식을 쓸 때 어떤 뭐 최종 값, 종속 변수, 어떤 최종 값을 우리가 쓸 때 재무 변수 어떤 값을 최종 값을 우리가 쓸 때요. 재무 변수가 있어요. 어떤 기업의 재무 변수. 그 기업의 재무 변수에서 어떤 알파 값을 곱해요. 뭐 베타 값이 될 수도 있고. 재무 변수 1. 그다음에 플러스 재무 변수 2 곱하기 알파 값.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2개의 재무 변수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산정한다. 그때 요 재무 변수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 변수 가져오면 되고요. 얘는 회계 분석을 통해서 한 요 정도의 민감도 값이 요 그 판별 모형에 어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공통 요인이야. 그래서 요 값은 모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형이 잘 만들어질수록 이 값이 굉장히 신뢰성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A 기업 재무 변수 한번 넣어봐요. 1번 변수 뭐 유동 비율, 뭐 부채 비율 넣어요. 그래서 값 구해요. 그 값이 어떤 기준치에 미달하게 되면 부실기업. A 기업, B 기업의 재무 변수 넣어봐요. B 기업의 유동 비율, B 기업의 부채 비율 넣어봐요. 그래서 값을 구해요. 어떤 기준치를 상회해. 그러면 정상기업.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지금 여기서 하는 예측 모형이에요. 그래서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고요. 회계 분석도 이용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설명드리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 단일 변량은 단일 변수, 다별량은 여러 가지 변수를 이용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 함수를 추정을 하고요. 여기서 자, 그런데 문제에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내가 판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를 사후에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상으로 분류했어. 근데 실제는 부실해. 그러면 그거를 1종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는 정상인데 내가 부실로 분류해가지고 이거를 부실기업을 처리했어. 그거를 2종 오류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예측 정확도 검증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다별량 판별 모형 같은 경우에는 판별 함수를 추정을 한다. 그런 다음에 점수를 매겨서 Z평점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미달하면 부실, 그 점수 이상이면 정상,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모형이 다별량 판별 모형이고요. 그 다별량 판별 모형이 뒤에 좀 나와요. 자, 기업 부실 판별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재무 비율을 활용했냐 요거까지 물어보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도 암기하시면 좋은데 각 그 판별 모형이 뭔지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암기하기 싫더라도 얘는 암기하세요. Z스코어는 뭘 암기하냐? 일단 알트만이 만든 거고요. 33개까지, 뭐 요 숫자는 뭐 암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과 비정상적인 기업, 파산한 기업을 표본으로 해서 모형을 만든 거예요. 이러한 변수들을 통해 가지고 판별 모형을 만들어서 각각의 변수들을 집어넣었더니 얘네들은 점수가 낮게 나왔고 얘네들은 점수가 높게 나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끔 만드는 거죠. 그때 어떤 변수, 어떤 별량을 넣냐? 자, 요 5가지 암기입니다.
첫 번째, 순운전자산 구성 비율이죠. 순운전자본 비율. 두 번째는 이익잉여금 구성 비율이죠. 총자산에서. 세 번째, 총자산 영업이익률이죠. 네 번째, 이거는 자기자본 시장가치 나누기 총부채니까 우리가 배웠던 비율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시장가치 모형이죠. 시장가치. 그래서 시장가치, 자기자본 시장가치 나누기 총부채. 부채 비율의 역수인데 그때 자기자본을 시장가치로 쓴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 이거는 총자산 회전율이죠. 요 네 번째 것만 우리가 안 배웠고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요 다섯 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만든 모형이 Z스코어다. Z스코어 모형을 변형한 거, Z-스코어. 얘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비상장 기업의 부실 예측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알트만하고 이제 하드만, 나라야난 Z-스코어보다 좀 더 분류 정확도가 높은 제타 모형을 만드는데 여기서는 별량 7개 제가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5개에서 7개로 늘어났다. 그 다음에 K스코어,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한국은행과 알트만이 공동으로 개발한 모형이다. 상장과 비상장을 구분해서 우리가 판별을 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판별 모형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볼까요? 유용성, 여러 재무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서 분석하는 종합적인 재무 분석 기법이다. 그 다음에 동일한 기준으로 동시에 평가하니까 일단은 만들어 놓으면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지만 만드는 과정에서는 주관이 개입되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만드는 과정에서는 거기 모형을 만드는 개발자의 판단이 개입되지만 딱 만들어 놓고 나서는 일단은 저 모형이 맞다라는 가정하에 집어넣을 때는 매뉴얼대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들고 난 후에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계점은요. 과거의 재무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반영할 수가 없다. 기업 환경이 변하는 것을 이거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재무 변수가 최적인가? 이거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고요. 재무 비율만 이용했기 때문에 정량적인 것만 이용해서 정성적인 어떤 자료들은 무시했다.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재무 비율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죠. 자, 마지막에 배웠던 거를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일단 판별 모형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Z스코어는 일단 알트만이 발명했고 5개의 별량이고요. 그 별량 5가지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장 기업의 부실 예측을 위해서 Z스코어를 변형했다. Z스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타 모형이 있는데 제타 모형은 Z-스코어를 좀 더 변형해서 표본을 많이 설정했고 별량 7개. K스코어는 한국은행과 알트만이 공동으로 개발했는데 중요점,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구분할 수 있다. 자, 이러한 판별 모형의 유용성은요. 여러 재무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재무 분석이고 주관이 개입될 여지, 즉 만들고 난 후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지만 한계점, 기업 환경 변화에 대해서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어떤 재무 변수가 최적인가에 대한 객관적 산정 기준과 이론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비회계적 자료 고려하지 않았고요.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Z스코어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 재무 비율 중에서 5개 비율을 선정했거든요. 알트만이. Z스코어예요. 그 5개의 재무 비율이 아닌 거. 일단 총자산 회전율 있었죠. 총자산에서 유동자산의 구성 비중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대신에 뭐가 있었어요? 순운전자분 있었죠. 순운전자분.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총자본 영업이익률, 총자산 영업이익률 있었고요. 총자산에서 이익이익이 차지하는 비중, 뭐 유보이익과 이익여금 뭐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나누기 총부채 대신에 이 자기자본은 시장가치 기준이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5개예요. 순운전자본까지. 1번의 정답 2번이고요. 자, 2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 뭐 맞는 문장이긴 한데 앞에 기업에 따른 다른 재무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 다른 재무 자료를 막 사용하게 되면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을까요? 이게 앞뒤 관계가 좀 맞지 않죠? 그래서 일단 이상하다. 세모. 판별 분석은 경영 환경 변화가 많은 모형의 예측력이 높아진다. 여러분, 판별 모형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변화의 적용이 힘들다라는 과거의 재무 자료를 이용했으니까 틀린 문장이죠. 자, 판별 분석은 여러 개의 재무 비율을 선정해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부실화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분석 방법, 판별 분석의 어떤 뭐 정확한 정의니까 맞는 문장이고, Z스코어는 5개의 별량입니다. 단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분석 대상 기업의 재무 배수를 개별적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1번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이유가 이게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알트만이 제시했던 모형이 Z스코어인데요. 비상장 모형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 Z-스코어죠. Z-스코어 맞죠? 4번. 자, 기업 부실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경제적 실패가 있는데 얘는 기업의 평균 투자 수익률이 있는데요. 자본 조달 비용에 미달하게 되면 내가 조달한 자금을 못 갚을 수 있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에 총수익이 총비용에 미달하는 경우도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적 지급불능과 실질적 지급불능이 있었어요. 기술적 지급불능은 뭐였습니까? 단기적으로 유동성 부족이죠. 틀렸죠? 얘는 실질적 지급불능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지급불능이 아니에요. 실질적 지급불능이 기업의 총 부채 가치가 자산 가치보다 큰 자본 잠식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파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원이 너 망했어, 너 이제 기업 접어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바로 파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이제 5번입니다. 기업 부실 예측에 사용되는 판별 분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제1종 오류란 건전 기업을 부실 기업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반대가 됐죠. 이거 잘 암기하세요. 건전 기업을 부실 기업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는 이거는 2종 오류고요. 부실 기업을 건전하게 보는 거. 이게 1종 오류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동일 기준으로 여러 기업을 동시에 평가하기 때문에 판별 분석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서 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까지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3번. 관찰치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에 기초하여 관찰 집단을 2개 이상 그룹, 정상기업, 부실기업 이렇게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적 분석 기법. 사전에 우리가 어떤 기업이 부실한지 아닌지를 사전에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근데 문제점이 질적 자료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회계 처리 방법이 사용이 되게 되면은 재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문제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 자, 6번입니다. 재무적 부실 징후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의 자산 가치가 부채 가치보다 감소. 그쵸? 부실 징후죠. 과다한 금융 비용. 맞죠? 자, 재고 자산이 감소한다. 조금 애매합니다. 자본 잠식 심화된다. 맞죠? 현금 예금이 감소한다. 얘는 유동성 측면에서도 부실 징후죠. 재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는 무조건 부실 징후라고 보기는 어렵죠. 잘 팔리면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3번이 무조건 재무적 부실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술적 지급 불능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기술적이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죠. 그쵸? 그 다음에 자산 규모가 부채 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 자산이 부채를 어느 정도, 그래도 자산이 더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기업 부도로 이어지는 거는 실질적이죠. 실질적.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하다. 단기적으로 부족하고요. 도산이 돼도요. 돈이 많은데 도산이 되는 흑자도산 상태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재무 분석을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서 현금 흐름 분석은 계산 문제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현금 흐름 분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